2001년 11월 13일 콜로라도주 그랜드 정션에 사는 마이클 블랙으로부터 경찰서에 전화가 걸렸습니다. 마이클은 퇴근해 집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집에 전화를 3번 정도 걸었지만 받지 않아 메시지만 남겨두었었습니다. 마이클은 점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일을 좀 빨리 정리하고 퇴근길에 나선 것이었죠.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고 자신이 걱정했던 바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집안을 확인하고 911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침대와 바닥에 많은 양의 피가 보인다며 그들에게 알렸죠. 그리고 아내 제니퍼와 딸 애비가 사라졌다고 알렸습니다. 경찰이 집에 도착했고 집을 수색하기 시작했죠. 가족의 차량인 미니밴의 키, 아내 제니퍼의 지갑과 보석함이 빈 채로 바닥에 버려져 있었고 에디의 방엔 에디의 교복과 책가방이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혈흔은 없었습니다. 분명 안방 침실 매트리스는 피에 젖어 있었고 그 아래 바닥에는 커다란 핏자국이 남아있었죠. 그런데 너무 이상한 부분이 이렇게 많은 혈흔이 있는데 침실 매트리스와 바닥 말고는 그 어디에서도 혈흔이 묻은 부분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또한 몸싸움의 흔적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범인이 무기를 들었다면 벽이든 어디든 혈흔이 튀어 있었어야 하는데 그래서 집안 곳곳에 루미너 테스트를 진행하지만 딱 한 곳을 빼곤 복도의 벽이나 바닥에선 혈흔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찾게 된 딱 한 곳은 미니밴이었죠. 운전석 쪽에 적은 혈흔 자국과 대부분 트렁크에 군데군데 묻어 있었습니다.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트렁크에 피가 묻어 있다는 것은 제니퍼를 트렁크에 실었다는 건데 그럼 어딘가에 그녀를 버리고 다시 미니밴을 집으로 몰고 와 자동차 키를 지갑 근처에 놓고 간 것이 말입니다. 그리고 금품만 훔치면 되는데 제니퍼와 애비를 왜 데려갔을까요? 보통 이런 강도 살인인 경우 살인을 저지르고 시신을 놓고 갔으면 갔지 이렇게 시신을 옮긴다는 것은 이상한 부분이라고 생각됐죠. 그리고 없어진 금품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집에는 돈이 될 만한 TV도 있고 컴퓨터도 있는데 훔친 것이라곤 보석함의 보석과 제니퍼의 지갑에 든 돈뿐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첫 번째 용의자는 배우자죠. 경찰은 남편 마이클 블랙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제니퍼는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꿈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앙심이 굉장히 깊었기에 자신과 비슷한 신앙심을 가진 기독교인 남자를 만나는 게 꿈이었죠. 제니퍼는 경영학을 배우기 위해 샌디에이고로 넘어갔고 그곳에서 파티에 참석을 했다가 세상에 자신이 원하던 신앙심 깊은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가 느끼기에 신앙에 큰 의미가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는 해군에서 헬리콥터 조종사로 근무하는 25의 마이클 블랙이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제니퍼가 항상 꿈꾸던 기독교 남편을 만나 자녀를 갖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1991년 결혼을 합니다. 부부는 결혼하고 사우스 캐롤라이나 심슨빌에 터를 잡았습니다. 마이클은 해군에서 전역해 엔지니어가 됐고 제니퍼는 여성 성경 공부를 가르쳤죠. 그러며 그곳에서 딸 애비를 낳았습니다. 마이클과 제니퍼는 이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마이클이 관리직으로 새 직장을 얻으며 세 사람은 콜로라도 그랜드 정션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 제니퍼는 이사를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제니퍼는 이사 이후에 정말 최선을 다했고 긍정적으로 삶을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정션의 새로운 교회에서도 이 가족은 정말 이상적인 가정이라 생각될 정도로 그들의 사이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으며 대체 누가 우리한테 이런 아기를 가질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당일 날인 2001년 11월 13일 마이클은 항상 그렇듯 오전 5시 36분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한 뒤 출근을 합니다. 이때 제니퍼와 애비는 여전히 자고 있었답니다. 마이클은 회사에 출근해서 그는 늘 하던 대로 제니퍼에게 전화를 하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그날 오전 7시, 10시, 오후 12시, 오후 3시에 전화를 하지만 한 통도 제니퍼와 통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마이클과 다른 가족들이 언론을 통해 제니퍼와 애비를 찾는다는 인터뷰를 진행했고 그 사이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은 제니퍼와 애비를 찾는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집안 수색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놓치는 부분 없이 수색하려 노력했죠.
집에서 제니퍼의 일기장을 발견하는데 기도를 끊임없이 하며 자신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 몸이 좋지 못하고 마이클과 멀어지고 있다는 내용, 실종되기 직전 마이클과 싸웠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싸운 것인진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마이클에게 질문하자 마이클은 싸운 것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경찰은 집안을 계속해서 수색한 끝에 마이클이 제니퍼에게 보낸 쪽지를 발견하는데 쪽지에는 많은 것들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대부분 내용이 어떤 것에 대한 내용인지 직접적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 악마가 결혼 생활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악마? 악마를 허락한다니 대체 무슨 뜻인지 의아했습니다. 그러다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가족 컴퓨터를 조사하던 중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하드코어, 어른들의 그런 사진들 수천 장이 발견됩니다. 블레그 가족의 종교적 신념에는 이러한 것들이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쪽지의 악마가 이것일 것이라고 경찰은 추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마이클에게 다시 질문을 했고 마이클은 자신이 이런 쪽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제니퍼에게 그 사진들이 들켰지만 그녀가 이해를 했고 이후에 함께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클이 말하길 보다 나은 아내가 되기 위해 제니퍼가 남편을 위해서 배움을 위한 자료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신앙심이 무척 깊은 것으로 유명한데 이런 위배되는 일을 벌일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제니퍼의 주변 지인들인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친구들에게 연락해 그들이 어떤 부부였는지 물었습니다. 제니퍼 친구들이 바라보는 마이클은 제니퍼를 책임감 있게 챙겨주는 사람으로 그녀를 보호해주고 돌봐주는 느낌이었고 그런 점을 제니퍼가 좋아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뭔가 이게 뭐야 싶은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에 따르면 제니퍼는 항상 마이클에게 어디에 있는지 알렸는데 만약 친구들과 식사를 하러 나간다면 무슨 옷을 입었는지 설명을 했고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했는지 마이클이 괜찮다고 하지 않으면 머리를 꾸밀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제니퍼의 친구 멜슨에 따르면 한 번은 제니퍼의 집에 놀러 갔는데 오후 4시 정도가 되자 제니퍼가 곧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라며 패닉에 빠지더니 놀러 온 사람들을 급하게 돌려보내고 상황을 정리했다는 겁니다. 남편이 돌아오는 것에 이렇게 패닉에 빠져 친구들을 보낼 일인가 싶었던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의아하게 생각하긴 했지만 이게 그들 부부의 스타일이라고 생각했기에 별다른 말을 얹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마이클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이 일어나던 시각, 자신은 출근에 하루 종일 일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가 범인이라면 밤에 충분히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었죠. 게다가 이웃에 따르면 새벽 1시 정도에 개가 무척 짖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사이 여러 번 마이클을 신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전혀 없었고 그를 설득하기 위해 다시 집으로 찾아갑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소리내 불러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 그들의 귀에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고 경찰은 문을 걷어차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욕조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마이클을 발견합니다. 그의 주변엔 애비와 제니퍼의 사진, 성경, 나는 아무런 짓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메모가 발견됩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상처를 치료해 살아남았습니다. 수사는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결정적 제보가 들어옵니다. 이게 정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라며 그의 직장 동료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제니퍼와 애비가 실종된 날 마이클이 직장에서 쓰레기를 치웠는데 이걸 경찰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큰 문제는 아니지만 마이클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고 쓰레기를 단 한 번도 치운 적이 없었어요. 게다가 그걸 치우는 청소부들이 따로 있었는데 굳이 쓰레기를 자신이 버리겠다고 나섰다고 합니다. 여러 번 쓰레기를 가져다 버렸고 당시에는 참 친절한 사람이네 라고 별 생각이 없었지만 지금 이 시점이 되니 영 이상하다는 생각에 제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경찰은 쓰레기 매립지를 찾아갑니다. 이 여름이 메사 카운티 역사상 아주 무척 더운 여름날들이 이어지던 때였고
사건이 터지고 이미 7개월이나 지난 뒤였으며 16일 동안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정말 힘든 수색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02년 6월 마이클의 직장에서 나온 쓰레기를 버리는 구역 매립지에서 회사 서류들과 텐트에 쌓인 제니퍼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애비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보건 결과 제니퍼는 눈 근처의 근거리에서 총을 맞은 것이 확인됐고 그녀가 자고 있는 동안 이루어졌을 것이라 보았습니다. 마이클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됩니다. 애비의 시신은 발견하지 못했기에 애비의 사망으론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2004년 3월 마이클의 재판이 열립니다. 검찰 측은 제니퍼가 마이클에게 이혼을 하고 싶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살해되었을 것이며 마이클은 제니퍼에 대한 통제권을 잃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이클은 나는 아내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죠. 마이클 측이 주장하길 누군가 밖에 있던 우리 가족을 보았고 애비가 마음에 들어 데리고 가기 위해 집에 침입해 제니퍼를 쏘고 애비를 납치한 것이다. 제니퍼도 데려간 이유는 아마 애비를 통제하기 위해서였을지 그건 잘 모르겠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며 범인이 왜 자신의 회사 쓰레기통에 제니퍼를 버린 것인지도 모르겠다 덧붙였죠. 재판에서 많은 지인들이 마이클의 증언을 해줬고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며 제니퍼에게 잘해줬다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제니퍼의 엄마는 전혀 반대되는 증언을 합니다. 마이클이 술에 취해 제니퍼를 때리고 목을 조르르 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죠. 배심원은 24시간 동안 토론 끝에 그에게 1급 살인 유죄를 내리고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그는 항소를 계속해서 했지만 모두 거부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났으면 좋았으련만 2014년에 그의 판결이 뒤집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10년 전 재판의 배심원이 가정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발각되며 판결이 기각된 것입니다. 2018년 재판은 다시 열리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변은 없었고 그는 다시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추측컨대 그가 쓰레기를 버렸다는 것과 그의 회사 쓰레기가 버려진 매립지에서 제니퍼가 발견됐다는 부분이 그의 유죄의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이클의 가족은 여전히 마이클에게 죄가 없다고 믿고 있으며 마이클이 무죄 판결을 받고 그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그의 동기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무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이 보시기엔 그가 왜 이런 일을 벌였을 것 같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애비가 가장 걱정입니다.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었으면 좋겠지만 만약 그게 아니더라도 가족의 품으로 하루빨리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누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